예, 안녕하세요. 예, 희소에서 임용교사 임용고시반이 새롭게 출범합니다. 거기서 영양 플러스 팀에서 영양학과 식품학 그리고 조리원리를 담당하게 된 이연주입니다. 2023년도 예, 임용고시가 11월 26일 날 있었죠. 그때 여러분들 시험 어떻게 보셨나요? 많이 떨리고 긴장되셨을 거고, 지금 아마 정답을 확인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좀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번에 임용고시를 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임용고시에 도전하시고자 어떻게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그 경향을 보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영양학하고 식품학 그리고 조리원리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고 어떻게 정답을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양학 및 생화학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학에서는 이번에도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기존에 출제되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과 그렇게 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발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영양학 및 생화학에서도 좀 평이한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어떻게 정확하게 작성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칫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정리하고 확인하고 공부를 하셨다면 분명히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번에 영양학에서는요, 영양소의 체내 대사, 그 다음에 기능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본 개념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들로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공 A, B 모두에서요, 기입형 문제 2문제, 서술형 문제 2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래서 총 배점은 12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공 영역, 우리가 전공이 80점 만점이잖아요. 그래서 전공 영역의 1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다른 교과목도 있죠. 영양학과 관련된 다른 교과목이 식사요법, 그다음에 영양 판정, 그리고 생애주기 영양학, 여기에서도 영양학과 굉장히 이렇게 병합이 돼서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학하고 식품학, 제가 조금 이따 식품학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영양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영양 관련 교과목과 모두 다 병합되어서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양학의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고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다른 교과목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 출제된 문제는 총 4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양소의 생리 기능과 결핍증, 요오드에서 나왔죠. 그리고 영양소의 상호작용,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콜레스테롤의 배출을 어떻게 시키는지, 이 부분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질과 아미노산 대사, 그리고 그와 관련된 조효소를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지방의 분해, 그리고 호모시스테인 대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문제 모두 다 그거와 관련된, 대사와 관련된 조효소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대사와 비타민과의 상호작용은 2020년 최근 한 5년 전부터 꾸준하게 에너지 대사와 이런 조효소를 연관지어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아마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1번 문제고요. 전공 A 문제였습니다. 1번 문제고요. 다음은 체지방이 분해되어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로 주요한 키워드를 제가 노란색으로 좀 표시를 했는데요.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정해져 있는 시간은 짧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 지문을 읽을 때 당황하기가 좀 쉬울 텐데요. 이랬을 때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문제를 출제하였는지 이 부분을 좀 쉽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선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체지방이 분해되는 과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안에 해당되는 비필수 아미노산의 명칭과 니은에 해당하는 비타민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나왔고 기입형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체지방 분해죠. 체지방 분해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을 하실 때 뭐 다이어트를 안 해보신 분들은 없을 텐데요.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굶는 것, 그러니까 일반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이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복 시, 그 다음에 운동 시에 체지방이 어떻게 분해가 되는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많이 공부를 하셨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 문제에서는요, 운동했을 때 체지방이 어떻게 분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 시, 운동 시입니다. 운동 시고요. 운동 시에 에너지를 공급할 필요가 생기면 무엇을 전구체로 하여 합성하는 부신 수질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지방이 분해가 될 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중성지방이 체내에서 분해가 될 때는 호르몬 센시티브 리파제, 그러니까 호르몬 민감성 효소가 활성화되어 체지방이 분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 호르몬 센시티브 리파제, 그러니까 호르몬 민감성 효소는 두 가지의 호르몬에 의해서 자극을 받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공복 시에 분비가 되는 글루카곤, 하나는 스트레스나 운동 시에 분비가 되는 에피네프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부신 수질 호르몬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도 에피네프린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선 부신 수질 호르몬의 전구체가 되는 비필수 아미노산을 찾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호르몬 민감성 지질 분해 효소를 활성화하여 중성 지방이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된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 지방 분해에서 보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베타산화를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조효소들이 전자를 전달한다. 네, 베타산화 과정에서 필요한 조효소는 두 가지가 있죠. FAD, 그 다음에 NAD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개가 아니라 답을 하나만 쓰는 거였어요. 그러면 FAD하고 NA 둘 중에 답이 하나가 될 텐데요. 그 다음에 힌트를 한 번 더 줍니다. 지방산의 산화 과정에서 전자를 전달하며, 두 번째 힌트는 TCA 회로에서 쑥신산이 퓨마르산으로 전환되는데도 사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FAD와 NAD 둘 중에 이 과정도 함께 작용을 하는 조효소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체내에 지방 조직에 TG, 중성지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죠. 요거는 글리세롤. 근데 요 상태에 호르몬 센시티브 리파제라고 해서 호르몬 민감성 효소가 활성화돼서 중성지방을 분해를 하는 거거든요. 글리세롤은 당을 합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당신생을 합성하기도 하고 에너지 대사로 들어가서 에너지도 만들게 됩니다. 자, 지방산은 베타산화를 통해서 그다음 미토콘드리아에서 구연산회로 TCA 회로를 거쳐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호르몬 센시티브에 작용하는 호르몬 센시티브 리파제에 작용하는 호르몬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앞에서 얘기했던 공복시 얘기했던 글루카곤이고요. 요거는 공복시죠. 공복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피네프린입니다. 네,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부신 수질 호르몬의 전구체를 물어보는 거였죠. 부신 에피네프린을 만드는 전구체의 아미노산은 티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티로신은 도파민을 거쳐서 카테콜아미뉴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카테콜아미뉴 신경전달 물질이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또는 다른 말로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운동 시에 부신 수질 호르몬에서, 그러니까 힌트는 두 개를 준 거예요. 운동 시에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전구체는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답은 티로신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산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이제 베타산화를 하게 됩니다.
자, 베타산화를 하게 되면 여기서는 두 개의 조효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FAD, NAD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또 하나의 힌트는 숙신산에서 퓨마르산으로 될 때 필요한 조효소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죠. 그랬을 때 FAD, 베타산화 한 번 할 때 FADH2, 그 다음에 NADH2 이렇게 한 개씩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쑥신산에서 퓨마르산으로 될 때 필요한 조효소는 FAD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의 조효소를 쓰는 거니까요. 리보플라빈으로 답변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을 보시면 네, 첫 번째 부신 수질 호르몬의 전구체는 에피네프린의 전구체는 티로신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타산화와 그 다음에 쑥신산에서 퓨마르산으로 될 때 필요한 조효소는 우리가 FAD니까 그것의 비타민, 그러니까 그 FAD를 조효소 형태로 만드는 비타민은 리보플라빈으로 작성을 하셔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FAD라고 작성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이런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리보플라빈 또는 비타민 B2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밑에 체크 표시를 좀 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미노산 유래 신경전달 물질이 티로신이 대표적이지만 그거 이외에도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접하셨을 때 이거와 연관되어서 또는 이것과 좀 관련이 있는 이런 그 유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함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리보플라빈을 조효소로 작용하는 우리 인체 내에서의 대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리보플라빈이 조효소로 어느 단계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지 굉장히 많지만 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쑥신산에서 퓨마르산, 그다음에 지방산의 아실코이에서 에노일코이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그 수소 두 개를 빼내서 이중결합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피루부산에서 아세틸코에까지 가는데도 조효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1번 문제는 쉽게 해결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전공 A의 두 번째 문제는요. 서술형 문제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4점 배점으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수용성 식이섬유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식이섬유소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죠. 그래서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소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수용성 식이섬유소의 특징은 물을 포집해서 젤화로 잘 만드는 팽윤이 된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불용성 식이섬유소는 그런 기능이 없죠. 그래서 그냥 뭐 분변 배출만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수용성 식이섬유소는 물을 흡착을 해서 팽윤을 하고 겔 형성을 한다라는 것이 수용성 식이섬유소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생리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혈당 흡수를 당 흡수를 억제하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소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식이섬유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종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물음은 체내 콜레스테롤의 체외 배출을 증가시키는데 증가시키고 식이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방해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기능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대표적 수용성 식이섬유소인 여기는 이제 식이섬유소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것은 알파디 갈락토론산의 중합체이며 특히 과일이 좋은 급원식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니은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고 바로 이거는 펙틴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뭐 갈락토론산이라는 중합체 그 다음에 과일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건 펙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작성 방법을 보겠습니다. 밑줄친 기억의 기전을 설명해라. 근데 어떻게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대사되어 배설되는 과정과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평상시에 수용성 식이섬유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거기서 이제 단편적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이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어떻게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지 그 기전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다면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잘 정답을 작성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알아둘 건 콜레스테롤의 대사 과정입니다. 자, 콜레스테롤의 합성 과정이 아니라 배설 과정을 물어보는 거죠. 체외로 배출되는 과정인데요. 이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담즙의 구성 성분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간으로 운반이 되게 되면 여기서 담즙을 만들게 됩니다. 담즙을 만들게 되죠. 담즙을 만들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콜레스테롤이 간으로 운반이 되면 여기서 이제 담즙을 만들게 되고요. 이 담즙은 담낭에 저장이 됐다가 12장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저장이 됐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2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CCK에 의해서 담낭이 수축이 되게 되면 담즙이 12장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담즙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담즙은 어떤 역할을 하죠? 커다란 지방을 지방에 담즙으로 둘러싸서 유화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담즙이 일단 분비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유화작용을 하고 어떻게 될까요? 한 5%에서 10%는 분변으로 배설이 되고요. 나머지는 간으로 다시 재흡수가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회장에서 재흡수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90에서 95%는 재흡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간에서 콜레스테롤의 어떤 체외 배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문제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어떻게 이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느냐예요. 자, 수용성 식이섬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을 흡착을 해서 팽윤을 대고 겔화를 만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장관 내에 있는 담즙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 담즙과 결합을 하게 되니까요. 담즙이 어떻게 될까요? 담즙이 재흡수가 되지 않고 분변으로 배설되는 것을 증가시키겠죠. 그러면서 오히려 간으로 재흡수가 되는 것은 방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소는 장관 내에 있는 유리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담즙과 결합을 해서 그 분변으로 배설되는 것을 도와주고 또 하나 담즙에 재흡수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90에서 95%가 재흡수가 됐다면 수용성 식이섬유소를 많이 먹게 되면 재흡수되는 양이 적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혈액 중에서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끌어다가 담즙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2차적으로 혈액 중에 있는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서술형으로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요 기전을 제가 이제 좀 여기다 써봤는데요. 콜레스테롤은 간으로 이동한 후 콜레스테롤 형태나 담즙산 형태로 전환되어 담도를 통해 장으로 배설됩니다. 자, 회장에서 장간 순환에 의해 재흡수가 되는데 수용성 식이섬유소는 담즙산과 결합을 하여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저해합니다. 그리고 담즙의 재흡수를 억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에 나와 있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쓰셨다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답은 팩틴이라고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전공 B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공 B에서는요, 요오드의 생리 기능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요오드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떠올리실 거예요. 그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 되죠. 재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요, 요오드의 생리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에 해당하는 갑상선 호르몬의 명칭과 니은에 해당하는 요오드 결핍증의 명칭을 순서대로 적으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입형 문제로 2점 문제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필수 구성 성분이다. 갑상샘 세포로 들어가 갑상선 호르몬을 합성하게 된다. 근데 갑상선 호르몬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오드가 3개짜리가 있고 요오드가 4개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티록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오드가
예. 예, 요오드가 3개짜리가 있고 요오드가 4개짜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티록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T4, 요오드가 4개짜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기억에다가 쓰실 것은 티록신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요오드 4개를 함유하는 호르몬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갑상선 호르몬 공부하실 때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기초대사량,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장과 발육을 유도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갑상선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거나 아니면 또는 너무 과잉으로 분비가 됐을 때 과잉으로 분비가 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되고 되고 호르몬이 분비가 안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 이외에도 점액 수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결핍증과 과잉증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임신 기간 중 요오드 섭취가 부족하여 태아의 뇌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고 출생 후라는 식으로 해서 영유아, 태아의 그 결핍증을 물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갑상선 호르몬이 주로 성장과 발육에 관여를 하고 그 갑상선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못했을 때 생기는 결핍증을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만약에 점액수종이라고 쓰시면 답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답이 되지 않고요. 출생 후에 발생하는 갑상선 호르몬이 결핍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결핍증이기 때문에 크레틴병이라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개의 요오드 함유 갑상선 호르몬은 티록신이고요. 그 다음에 출생 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오드 결핍증, 크레틴병이라고 답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요오드가 3개짜리 붙은 것을 우리가 T3 트리 요오드 티로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오드 4개짜리를 티록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위에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만약에 같이 하신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 예, 이렇게 한번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양학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은 이제 아미노산 대사입니다. 다음은 호모시스테인 대사입니다. 호모시스테인 대사에 대한 설명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호모시스테인은 뭐 메티오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많이 암기를 하셨을 것 같고요. 아마 메티오닌에서 호모시스테인, 그 다음에 호모시스테인에서 메티오닌 이렇게 대사가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이거는 반드시 이제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때 필요한 비타민이 엽산과 비타민 B12라는 것도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호모시스테인을 어떤 것으로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전환하는데 엽산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엽산은 대표적으로 메틸기를 운반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에 메틸기가 붙은 것이 메티오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답은 메티오닌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엽산 이외에 또 다른 비타민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비타민 B12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엽산과 무엇이 조효소로 작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효소 형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을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비타민이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 호모시스테인은 그거 이외에도 시스테인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때 무엇이 조효소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그 시스테인으로 될 때 작용하는 비타민을 3번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비타민이 부족을 해도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상승하고 이것은 심장병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호모시스테인 대사와 관련해서 많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이 문제도 쉽게 푸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호모시스테인에서 시스테인으로 되는 부분은 솔직히 좀 간과하기가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안 하셨다면 조금 난감한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호모시스테인 일단 대사를 한번 먼저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생화학 교재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런 어떤 부조식이라든가 볼 때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뭐 보기 힘들고 그러실 텐데요. 일단 화학 부조식을 보게 되면 거기에 답이
많이 나와 있고 왜 이런 대사가 일어나는지, 왜 이 조요소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아실 거예요. 자, 일단 호모시스테인의 구조를 한번 보시고요. 메티오닌의 구조를 한번 보시죠. 자, 호모시스테인하고 메티오닌하고의 차이점은 이 메틸기가 붙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메틸기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면 테트라하이드로폴릭 액시드, 그래서 엽산의 조요소인 THF가 메틸기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질소에 메틸기를 붙여서 다섯 번째 질소에 메틸기를 붙이고 이것이 바로 메티오닌으로 메틸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도움을 주는 심부름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비타민 B12입니다. 네, 요 중간에 이제 그 심부름꾼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신 메틸기를 받아서 이 비타민 B12가 호모시스테인에다가 메틸기를 붙여주면 이것이 이제 메티오닌으로 되게 되는 반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호모시스테인은 자, 그러다가 다시 메티오닌에서 메틸기가 떨어지게 되면 호모시스테인으로 오게 되거든요. 자, 이 호모시스테인은 그래서 다시 엽산하고 비타민 B12로부터 메틸기를 받아서 메티오닌으로 되든가 아니면 호모시스테인은 또 다른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과정을 보게 되면은요, 호모시스테인은 세린이라는 아미노산으로부터 지금 여기 보시면 아미노기를 받아요. 이렇게 호모시스테인은 아미노기가 하나이죠. 근데 세린으로부터 아미노기를 하나 받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타티온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시스타티온이 어떻게 되나요? 그 알파케토 부티르산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테인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미노기를 전달해 줄 때 여러분들 필요한 조요소 잘 아시죠? 비타민 B6 조요소 형태는 PLP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미노기를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아미노기 전이 반응할 때 많이 사용하는 조요소인 PLP가 조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대사를 보게 되면 호모시스테인에서 전환되는 아미노산은 메티오닌이라고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이럴 때 작용하는 조요소는 조요소는 비타민 B12고요. 조요소의 작용 기전을 보게 되면 엽산의 조요소인 THF가 가지고 있는 메틸기를 호모시스테인, 그러니까 비타민 B12를 심부름꾼으로 고용을 해서 호모시스테인에 전달하여 메티오닌으로 합성하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됩니다. 자, 호모시스테인이 시스테인으로 합성하는 데 필요한 조요소는 비타민 B6.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요번에 영양학에서 출제가 된 네 문제를 함께 봤는데요. 보시면 에너지 대사와 관련되어 있는 비타민, 이런 조요소 형태는 매년 빠짐없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을 꼼꼼하게 잘 공부를 하셨다면 이 영양학의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그 답안을 잘 작성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식품학 및 조리 원리를 보겠습니다. 식품학하고 조리 원리는 교과목은 두 개로 나눠져 있지만 여러분들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두 개가 병합이 돼서 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식품학 따로 조리 원리 따로 하겠지만 문제에서는 제가 식품학 및 조리 원리라고 해서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걸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학 및 조리 원리, 그러니까 식품학과 조리 원리에서는요, 식품 성분의 저장, 가공, 조리 과정 중 변화와 이들 조리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과학적인 서술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식품 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특성을 물론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지만 주로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들은 저장, 가공 중에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조리 원리에서는 뭐 당연하겠지만 조리 과정 중에 식품에 있는 성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식품 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그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저장, 가공, 조리 과정에서 변하는 식품의 성분들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출제 비율은 총 기입형 2문제, 서술형 3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총 16점이고요. 전공 영역 80점 만점에 20%를 차지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식품의 물성 문제가 나왔습니다. 식품의 물성은 2015년도에 출제가 돼서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나온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은 또 간과하기가 쉬운 부분이에요. 뭐 조리원리 교재도 안 나오고요, 당연히.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분명히 모두 잘 체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식품의 물성 나오고요. 그다음에 화학적인 특성과 변화 과정. 그 다음에 식품군별 조리 원리와 조리 방법에 따른 영양 요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문제, 전공 A형 문제에서 1번 문제, 4번 문제죠. 4번 문제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식품의 물성에 대한 설명이다. 밑줄 진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물성의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분이 겔화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도토리묵을 제조하였다. 도토리묵은 조리 과정에서 조리사의 손에 의해 쉽게 부서진다. 그러나 곤약으로 만든 묵은 잘 부서지지 않는다. 여러분들 아시죠? 곤약이 들어가면 굉장히 탱글탱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서지지 않고 손으로 힘을 줘 눌렀다 해도 원래의 형태로 바로 돌아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고무줄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고무줄은 어때요? 늘렸다가 놓으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런 성질을 여러분들 탄성이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기억은 탄성이라고 여러분들 작성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탄성이고요. 두 번째는 대두 위에 수소를 첨가하여 포화도를 높이면 액체 기름은 고체 기름으로 변한다. 이때 생성된 고체 지방을 경화유라고 하는데 수소의 첨가 정도에 따라 물성이 변한다. 대표적인 경화유인 쇼트닝을 숟가락으로 떠서 접시에 놓으면 대두유처럼 흐르지 않고 변형된 그대로의 모양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대두유처럼 흐르지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고체는 아니죠. 물론 여기 쇼트닝은 굉장히 많이 경화가 됐지만요. 흐르지 않고 변형된 그대로의 모양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물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2015년도에 출제가 되고 오랜만에 다시 출제가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식품의 물성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아마 기출문제를 분석하신 분들은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탄성은 어떤 것인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고무줄처럼 외부의 힘에 의해 생긴 변형이 그 힘이 제거해도 되돌아가는 성질, 요것은 이제 탄성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의 힘에 의해 변형된 물체가 외부의 힘을 제거해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흐르는 것, 이것을 가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경화유, 쇼트닝이 대표적이 되겠죠.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서 놨는데 그것이 쫙 퍼지지가 않잖아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외부에 또 다른 어떤 힘이 가해지게 되면 그것은 변형이 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가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요네즈라든가 크림 소스라든가 우리가 케이크 만들 때 생크림 만들어서 데코레이트 하는데 그런 것들. 그래서 외부의 힘이 주어진 상태로 그 형태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외부의 힘이 주어졌는데 그 형태가 유지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외부의 힘이 주어졌을 때 그 형태가 유지가 되고 그 형태를 또 예를 들어서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힘이 주어지게 되면 그거보다 더 큰 힘이 주어지게 되면 형태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2015년도에 점성에 대해서 한번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점성도 제가 여기다 추가를 했는데요. 외부 힘에 의해 저항하는 유체의 성질이다. 이것을 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끈적끈적한 물엿하고 꿀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의 물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는요. 관련된 우리가 생활에서 우리가 접하기 쉬운 이런 어떤 사례, 예제, 식품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단백질의 응고성을 이용하여 식품을 만드는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4점 문제가 나왔습니다. 치즈의 치즈 제조 공정은 작년에도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치즈, 두부 이건 단백질의 대표적인 변성을 이용한 가공식품이죠. 그래서 문제가 제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꼼꼼하게 잘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유를 치즈로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두부, 콩을
두부로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총 4단계의 그 목적이라든가 이유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는 스타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닛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밑줄 찐 기억을 첨가하는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터를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 스타터를 집어넣어서 발효가 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발효를 유도하는 거죠. 자, 그럼 스타터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자, 스타터는 보통 젖산균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스타터하고 레닛을 같이 넣어서 커드를 만드는 공정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따로 분류를 해서 스타터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했는지, 그 다음에 레닛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했는지 그 기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터가 발효를 유도를 하게 되는데 이 발효를 시킴으로써 치즈를 만드는 공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쓰셔야 될 것입니다. 자, 보시면 카제인은 산에 응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터로는 우리가 젖산균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젖산균이 유당을 젖산으로 만들게 되죠. 그러면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 발효 과정을 통해서 일단 젖산이 생성이 되니까 응고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레닛이라는 응고 효소가 잘 작용을 하도록 산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1번 기억에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젖산 세균을 스타터로 사용하여 젖산을 생성하고 그로 인해서 산도를 낮추도록 하는 것이 이 발효의 목적, 스타터에 사용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레닛이 어떤 적당한 산도에서 잘 작용할 수 있도록 산도를 낮춰준다라고 쓰셔도 정답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레닛하고 염화칼슘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아마 여러분들 치즈 제조 공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카제인이 레닛에 의해서 응고되는 그 기전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카제인이 이런 그 레닌이라는 응유 효소에 의해서 칼슘과 결합을 해서 응고를 하고 그다음에 커드를 만드는 과정 여러분들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레닛은 그러니까 응유 효소, 응유 효소에 의해서 커드를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두부의 제조 공정에서 염화칼슘을 이용한 응고 작용은 염석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염화칼슘이 들어가서 염석을 일으켜서 응고가 돼서 두부를 만드는 과정, 그 염에 의해서 단백질이 응고가 되는 과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침지, 마지막에 이제 압착을 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마세를 하고 가열을 하고 여과를 하고 여기에 응고제를 집어넣어서 응고를 하고 그 다음에 틀에다가 집어넣어서 압착을 하게 되면 물이 빠져나오죠. 자, 그런 다음에도 바로 꺼내지 않고 침지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묻는 문제는 침지를 그러면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거든요. 일단 굉장히 뜨겁죠. 가열을 한 상태에서 여과를 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데 여기서 바로 꺼내게 되면 그 틀에서 바로 꺼내게 되면 쉽게 부서지게 되고요. 두 번째 목적은 여과의, 그러니까 과잉의 응고제를 침지를 시키면서 좀 빼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과잉의 응고제를 제거하고 부스럼을 방지하고 성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오글로빈의 색소 변화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동물성 색소, 대표적인 미오글로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이제 햄기면 포르피린 링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철분이 들어가고 여기에 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둘둘 쌓여져 있는 것이 미오글로빈입니다. 자, 헤모글로빈은 혈액 내에 있는 혈색소고요. 미오글로빈은 근육에 있는 근육색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통 소고기 그 육류의 근육의 색깔이 빨간색을 유지하는 것은 미오글로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철분이 어떻게 색깔이 변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선한 육류를 고를 때 또는 이것을 가열을 할 때 색깔이 변하게 되잖아요. 자, 이 미오글로빈에 있는 철분이 이가철이죠. 네, 이가철에 산소가 붙으면 옥시미오글로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옥시미오글로빈에서 메트미오글로빈이 되고 이것이 이제
그 철분이 삼가철이 됩니다. 자, 그것을 가열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단백질은 가열에 의해서 변성이 되죠. 그래서 변성이 되면 변성된 글로빈은 나오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헤마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고기를 익혔을 때 보이는 그런 색깔, 회갈색 또는 갈색 그 부분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염소가 들어가게 되면 헤민이라는 물질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잘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헤민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염소 이온이라고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유지의 그 가열 중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사와 학생의 대화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지난주 도넛을 만들었는데 이번 주는 채소 튀김을 만들어 볼까 한다. 그래서 도넛을 만들 때 튀긴 기름으로 사용했던 대두유는 다 썼고 대신 라드를 사용해도 될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라드는 어떤 것인지 생각이 드실 거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대두유보다 푸른 연기가 나는 온도가 더 낮고 안 좋은 냄새와 맛이 더 많이 날 뿐 아니라 유리지방산도 많이 생겨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대두유를 준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정제 대두유를 사용하더라도 기름을 높은 온도에서 계속 가열하면 점도가 증가하고 거품도 나니까 너무 오래 가열하면 좋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유지의 분류별 특징, 구조적인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튀김류를 오래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유지의 산패 과정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자, 그것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밑줄 친 기억을 나타내는 용어의 명칭을 쓸 것. 예, 기억. 예, 요것은 푸른 연기가 나는 온도를 물어보고 있죠. 예, 푸른 연기가 나는 온도니까 발연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튀길 때 밑줄 친 니은의 생성량에 영향을 미치는 유지지방산. 여기 유리지방산이 많이 생성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자,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가진 유지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작성 방법 보게 되면 일단 푸른 연기가 나는 온도는 발연점이라고 여러분들 쓰셨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리지방산, 그러니까 아까 유리지방산이 많이 발생하는, 생성이 많이 되는 유지지방산의 구조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텐데요. 여러분들 아마 그 유지의 분류해서 배울 때요. 일단 저급지방산, 중급지방산, 고급지방산 이렇게 배우셨을 거고요. 이게 유지의 분류였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포화도에 따라서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대표적으로 그렇게 배웠죠. 뭐 영양학에서는 뭐 이중결합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6 지방산 이렇게 했지만은요. 자, 그 슈퍼마켓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유지를 분류를 할 때 우리가 저급지방산 유지의 길이가 짧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탄소가 4개에서 탄소가 6개짜리, 그 다음에 중급지방산 유지가 뭐 8개에서 한 12개까지, 그 다음에 장세지방산, 긴 지방산이죠. 장세지방산, 고급지방산이라고 얘기하죠. 네. 고급지방산은 탄소가 14개 이상 되는 것을 고급지방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산, 포화지방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여러분들 흔히 어떤 그 탄소와 탄소끼리, 이 탄소와 탄소끼리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 결합이 비교적 단단해요. 그래서 산소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중결합이 있으면 여기가 쉽게 깨지거든요. 예, 쉽게 깨지면서 이중결합이 있으면 쉽게 깨지면서 그 자리에 산소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불포화지방산이 이제 훨씬 더 산화에 약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리지방산을 많이 생성하는 물질은 그만큼 불안정한 상태의, 그러니까 쉽게 어떤 반응을 하는 그런 지방산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탄소의 길이가 짧은 저급지방산과 그다음 불포화도가 높은 지방산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제 우유를 한 잔 데울 때 뭐 전자레인지나 이런 데 데울 때 우유를 데우면 어때요? 약간 그 고소한 냄새가 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유에는
그 지방산의 길이가 짧은 그 지방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것 우리가 튀김 기름으로 사용하지 않죠. 그것은 그만큼 불포화도가 높은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래 가열을 하면 점도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오래 가열하면 아무래도 지방산, 그러니까 카르복실기는 결합력이 굉장히 굉장히 반응을 이제 하는 기가 이제 메틸기하고 카르복실기가 있는데 주로 이제 어떤 물질과 반응을 할 때 카르복실기가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카르복실기가 있는데요. 이 카르복실기는 반응이 가열을 하게 되면 약해져서 이것이 이제 유리 라디칼이라고 해서요. 굉장히 불완전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과 반응을 또 해서 이것이 중합체를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점도는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의 이중결합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여 유리 라디칼을 형성을 하게 되고, 네, 이러한 고분자 중합체가 증가하여 점도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여기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 고분자 중합체가 증가해서 점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전분의 분해 과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전분을 수분이 첨가 없이, 여기 수분의 첨가 없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전분은 우리가 밥을 지을 때 호화 상태가 되면서 우리가 음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물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수분의 첨가 없이 고온에 가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뻥튀기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호정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열하면 자체의 수분에 의해서 부분적인 분해가 일어나 가용성 덱스트린을 형성하게 되고, 분해가 일어나면 전분의 용해성과 점성이 변하고 소화성이 좋아진다. 네, 여기서는 수분의 첨가 없이 고열해서 가열을 했을 때 어떻게 분해가 일어나는지를 보시면 되니까 이거는 호정화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분은 산과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데요. 효소를 사용해서 전분을 분해하면 덱스트린 혼합물이 함유된 물엿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엿기름이 이제 물엿으로 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엿기름 만들 때 엿기름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열을 하게 되면 이제 물엿이 되잖아요. 그때 효소를 사용해서 전분이 분해가 되는 과정, 당화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엿은 분해 정도에 따라서 감미도와 점도, 결정성 등이 변한다. 이것을 캔디 등 다양한 식품에 첨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정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라고 보시면은요, 분해가 되면, 분해가 되면 전분이 분해가 되면 포도당으로 되게 되죠. 그래서 전분이 분해가 되면 점점 전분의 어떤 분해 정도가 높아지게 되면은요, 포도당 생성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단맛도 당연히 단맛도 상승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결정성이 증가한다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캔디를 만들 때는 설탕과 설탕 주변에 설탕과 설탕이 모여가지고 이제 캔디가 되는 건데요. 거기에 다른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결정성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캔디를 제조할 때 첨가한 물엿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물엿은 캔디의 결정화를 방해를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총 영양학과 식품학 모두 이제 9문제를 총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보시면서 정답을 확인하시고 모두 다 이제 안도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아쉬운 점도 남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공부 많이 하셨을 것이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컨디션 너무 마음 졸이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컨디션 조절 잘 하셔서 2차 준비 잘 하시고 여러분들 모두 다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